방금 소개받은 황병진이고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FICC 리서치라고 하는 저희 채권, 크레딧, 그리고 원자재, 그러니까 FX와 같은 주식을 제외한 모든 자산들을 저희 부서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그 리서치 FICC 리서치부를 총괄하고 있는 황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금일은 저희가 지난주에 원자재 시장 전망 또는 2024년 전망, 주식시장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11월 초에 11월 FMC가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금속, 비철금속 시장 내에서도 구리 가격이 9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7,000달러 선을 다시 또 보다가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구리 가격 잠시 봤더니 8,400달러, 어제 종가가 8,40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은 생각보다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좀 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주가 지수라든가 또는 국내에서도 상당히 주식 시장 자체가 이제는 연준이 지난해 공격적인 긴축을 했고 올해도 사실상은 긴축이 언제 끝나지 했는데 또 이제 연말 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다 끝내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내려주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 자산에서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이 구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비철금속 가격에 있어서도 당분간은 좀 동일한 그런 투자 심리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비철금속 본격적으로 좀 보기 전에 올해 원자재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봐 주시면요. 원자재 시장은 2021년 그리고 2022년 저희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던 2020년에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어야 되고 또 상당히 좀 봉쇄가 되다 보니까 수요 위축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을 했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엄청나게 그런 유동성 자체가 유입되다 보니까 이 투기성 자본들이 엄청나게 원자재 시장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원자재 펀드가 특히 저희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라고 하는 원자재 지수가 40% 2021년에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 지수는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한 해를 좀 마감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와 또 하반기를 또 나눠서 보게 되면 상반기만 하더라도 유가도 빠지고 비철금속 가격도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긴 했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와서 보면 결국은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반기 들어와서는 더 이상은 좀 안 빠지고 사실상은 하방을 상당히 좀 방어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 재차 다시 또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보면 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죠. 금 가격이 온스당 2,080달러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상반기 때는 대표적인 위험 자산들보다는 좀 안전 자산이 좀 좋았던 장이었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재차 유가도 상승을 하고 구리 가격이라든가 비철금속 가격들도 니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수급 전망들 자체가 이 공급 오버행이 있다 보니까 니켈 가격은 52줄의 최저치를 지속적으로 좀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아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반 경직성, 하단을 상당히 잘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는 재차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가 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도를 전망함에 있어서 그리고 최근 저희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나서부터는 경기가 워낙 좋았었고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어떤 위험 자산이든 자금 유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돼서 대부분의 시각에서는 결국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졌던 것을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 금리에서는 투자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소비도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위축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경기 침체확률들 자체는 내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경기 좋았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경기가 무너지겠지라고 하는 경계감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내년도 전망을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좀 내년도 하반기에 가장 불확실성으로 좀 놓고 저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여타 자산들이든 전망의 좀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내년도 하반기에는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금리를 내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는 지금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위험자산들이 올라가던 게 오히려 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버리면 이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코셔스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가장 관건은 올해보다 내년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긴 합니다. 뭐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은 3% 정도를 기록할 거다라는 전망인데 내년도 지금 10월달 IMF 전망이 2.9% 성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그래도 소프트하게 상당히 연착륙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것은 막아가면서 그래도 스무스하게 갈 거냐, 아니면 엄청난 그런 수요 위축이 나타나고 뭔가 경기가 망가지는, 저희가 또 상당히 리스크 요인들, 생각하지 않았던 리스크 요인들이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수요 위축처럼 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면 내년도에 가장 시장이 좀 점쳐야 되는 거는 소프트 랜딩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시장이 부셔져 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내년도 시장을 저희가 접근하면서 두 가지는 항상 마음에 좀 둬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위험 자산들이 좀 과열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다들 최근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다시 좀 일부 반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4.1% 정도인데 실업률 여전히 3%대입니다. 미국 소비 지표들이 일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금리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소비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소프트 랜딩으로 가겠네, 또 연착륙으로 가겠네라고 하는 시장의 심리들 자체가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랠리를 펼치고 있고 과열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년에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린다라기보다는 물가가 작년에 5%대까지 물가가 올라갔던 게 지금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3%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미국 에너지라든가 식품 물가를 제외하고 사실 스티키한 물가, 좀 약간 변동성이 큰 물가를 제외하고 근원 물가라고 하는 핵심 물가는 4%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5.5%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그런 근원 물가가 4%대까지 내려왔고 이제부터 소비도 좀 둔화가 되고 주택 가격도 좀 안정이 되고 휘발유 가격도 최근처럼 안정이 되면 결국 내년도에는 3%대 내려가고 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물가는 4% 또는 3%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정상화 차원으로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상당한 베팅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보통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프락시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해 10월 초만 하더라도 5%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금리 부담 또는 막 수요가 위축된다, 또 채권 시장은 엄청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손실을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퇴직연금 하실 때 안정형으로 하시는 것들이 보통 채권형 투자 많이 하셨는데 아마 채권형 투자하셨던 분들은 올해 그래서 손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5%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 4.3%까지 한 달 만에 상당히 가파르게 한 60에서 70bp 정도, 0.6%포인트 정도 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빠질 때는 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 또는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저희가 실질금리라고 하는 리얼레이트인데 최근에 금리가 빠졌던 부분은 대부분이 이 리얼레이트가 거의 한 3%까지 올라갔던 게 한 2.5%대까지 좀 급락을 해버리면서 금리가 빠졌던 부분이라고 보면 최근에 위험자산 랠리는 연착륙 기대 속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내년에 연준이 여전히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들 미국의 고용지표가 약간 둔화되니까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12월에는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라는 게 이미 100% 가까이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연준 인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마 매일매일마다 나오는 연준 그런 지역 연준의 그런 총재들이 하는 발언들 자체가 지금 뭐 물가 둔화됐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치는 2%인데 미국의 근원 물가는 여전히 4%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는 금리를 내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베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과 연준 인사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시장은 연준이 100bp 1%포인트 금리를 내릴 거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잘 순항을 한다라고 보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 자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연준이 100bp를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라고 보면. 근데 이게 상반기까지는 다들 시장의 전망이 내년도 빨라봐야 5월달 또는 6월달부터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하는 심리라고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위험자산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를 저희는 아직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두고 가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100bp 인하할 전망들 자체가 내년도까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면 이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여기서 더 나빠질 요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금리나 전망 100bp보다 더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나리오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경기에 대해서 연준이 엄청나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탠스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주식이든 위험자산이든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연준이 지금 발언하는 것처럼 경기 지금 나쁘지 않고 고용지표 뭐 미국의 자연 실업률보다도 여전히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3%대에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경기 좋은데 금리를 내려줘야 돼? 오히려 이 지금 위험자산 시장에서 과열이 나와버리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연준이 목표로 하는 그런 2%까지 가는 길이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연준이 100bp보다 더 적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것 역시 내년도 하반기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왜 산업금속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눌렸었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오프닝의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게 하나의 또 심리를 자극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요인들은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긴 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뭐 최근까지 올해 6월달까지도 계속 금리를 좀 올리는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고금리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년도 그냥 100bp 내리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내년도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더 가파른 폭으로 내릴 가능성 또는 연준이 생각보다 덜 금리를 내릴 가능성 이 두 가지 다 좀 리스크 변수를 작용한다고 보면 저희는 뭐 뒷부분에서 비철금속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이 중국의 봉쇄 때문에 만불 이상까지 올라갔던 구리 가격이 지난해 한때 7,000달러 때까지 7,000달러 초반까지도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7,000달러 자체가 상당히 락바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단한 바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제부터 구리 광산들이 좀 투자를 하면 무조건 7,000달러 이상은 돼야 된다는 논리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7,000달러 자체가 상당히 락바텀입니다. 근데 저희가 2000년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중국 때문에 구리 가격이 거의 한 9,000달러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2014년에서 한 2020년 사이에는 구리 가격 5,000달러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물가, 저유가 또는 저비용 뭐 이런 부분 저성장 이런 부분들이 구리 가격은 그냥 평균 5,000달러대, 6,000달러대가 정상이야라고 봤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부터 저희가 보셔야 되는 구리 가격 또는 산업금속 가격은 저희가 10년 전에 보셨던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IMF라든가 월드뱅크가
올해 4분기 때 냈던 전망 자료들의 사실상 좀 특집 자료들이 뭐냐라고 하면요. 주제가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분열입니다. 저희가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2020년까지는 대부분의 그런 글로벌 그런 성장의 테마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였었거든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엄청나게 값싼 원자재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오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고,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중국이 세상은 개방되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낮춰줬던 역할을 했었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중 관계는 상당히 좀 소원해지긴 했지만 2022년에 저희가 러브 전쟁을 겪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을 겪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더 이상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끝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콜드워 2.0 또는 뭐 뉴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말하고 있고, 뭐 슬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단어를 또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결국 시장 자체가 이제 양분화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국과 유럽 블록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또 한 블록을 만들어서 과거처럼 냉전이 사실상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이 냉전 때문에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가격의 상방 변동성을 겪고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원자재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뭐 IMF가 전망하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밴드도 2022년에 그 러우 전쟁 여파 때문에 급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저희가 보셨던 2020년 전보다 가격이 낮아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은 시장 재료에서 상당히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글로벌 생산국들이 양분화되게 되면 뭐 원유든 가스든 비철금속이든 대부분의 원자재 시장들이 전 세계 3대 생산국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저희 구리, 알루미늄, 뭐 아연, 납 뭐 이런 거 다 보시더라도 결국 전 세계 1위, 2위, 3위 생산국들이 40에서 5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생산 비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양분화되게 되면 과거에는 총수요 총공급으로 공급 과잉이냐 공급 부족을 공급 부족이냐를 가늠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에서든 공급 부족은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시면, IMF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장이 좀 광물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네랄 시장이 가장 가격의 상방 변동성이 좀 취약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 광물 또는 광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IMF가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면 좀 미국이라든가 EU 블록에 좀 많기 때문에 광산 국가들 광물 자원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성, 어떻게 보면 가격 상방 압력이 좀 높은 국가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진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 재련 또는 정령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이라든가 유럽보다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쪽 진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시장 자체가 분열이 심화되고 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또 러우 전쟁이 더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 이 양분화된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의존하고 있고 미국 유럽 블록에 있다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비철금속 가격 또는 재련되고 정련된 금속에 대한 가격의 상방 변동성들 자체는 언제든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산업금속에 대해서는 뭐 연간으로 보면 좀 중립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 위가 크게 뭐 세상은 열려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상반기까지만큼은 산업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중 확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를 좀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내년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연준이 그냥 내년도에 100bp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100bp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금리를 내려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금리를 더 많이 내리거나 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내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린다고 보면 뭐
금리가 다시 고금리 부담이 생기든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든 산업금속은 내년도 하반기만큼은 좀 변동성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부분, 하반기에는 좀 불확실성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리 가격이랑 알루미늄 가격만 좀 여기다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좀 산업금속을 좀 살펴보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철금속 또는 구리라고 하면 구리의 다른 별명이 닥터 커퍼라고 해서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하는 자산, 어떻게 보면 경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자산이 구리 가격이다 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오고 미국이라든가 G20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라든가 산업금속 가격이 올해 연초까지 중국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쭉 빠져버려서 좀 못 올라가고 바닥은 더 낮아지진 않은데 좀 밑에서 되게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경기는 조금은 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업황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도 최근에 제조업 PMI가 5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9포인트대로 내려오고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대표적으로 제조업에서 투입되는 산업금속, 비철금속 가격들의 좀 상승 자체를 좀 계속 막고 있는 재료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고금리 부담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ESS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수요 낙관론이 붙을 수 있는 애들 자체가 고금리 부담 때문에 투자가 지연되고 뭐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가 생각보다 미미하고 또 2차 전지 업체들도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내에 2차 전지 배터리 특히 뭐 하이니켈 들어가는 삼원계 배터리 원료 회사들 자체가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 들어오면서 리튬 가격도 폭락하고 니켈 가격도 하락하고 또 코발트 가격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은 지연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심리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금속 가격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좀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뉴스 보면 항상 중국이 나빠서 산업금속 가격 나빠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요. 이 고금리 부담 또는 중국이 올해 리오프닝을 해서 실제로 중국 수요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올해 3월달 있었던 중국 양회에서 우리 성장률 5% 내외로만 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올해 리오프닝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5% 정도 성장하겠네 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던 게 올해 3월달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8월달부터는 중국이 지난해는 헝다그룹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벽개원이 사실상은 부도 리스크, 이 디폴트 리스크로 가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좀 위험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철금속은 건설하는 데 들어가고 주택 건설에 들어가고 또는 이 부동산에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했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안 좋으면 산업금속 투자 심리 자체도 안 좋아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금속 가격에 하방압력을 좀 작용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좀 크게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은 저는 위안화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위안화 가치가 올해 상반기 연초만 하더라도 제차 달러당 6.7위안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다가 뒤쪽으로 오면서 7.3, 7.4위안까지 폭락을 해버리면서 중국이 그만큼 안 좋구나라는 걸 반영했었다라고 보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미국의 긴축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이 오히려 금리 안 내릴 거다라고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 길들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위안화가 숨통이 튀어버리거든요. 최근처럼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니까 재차 위안화가 한때 7.3, 7.4위안까지 하던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7.1위안대까지 다시 강세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이런 부분들 자체가 중국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위안화인데 미국이 과연 금리 내려줄까라고 하는 퀘스천으로 작용하는 게 그 부분이긴 한데 결국 이 고금리 부담이 없어지면 결국 위안화도 좀 좋아진다라고 보면요. 올해 전반적으로
산업금속 또는 비철금속 가격에 좀 하방 압력 또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부분은 공통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결국 고금리 부담이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보는 이 매크로 지표들만 보면 저희는 전 세계 비철금속의 50% 이상을 중국이 사용을 하고 중국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항상 뉴스, 블룸버그라든가 로이터라든가 아니면 국내 뭐 이데일리라든가 모든 뉴스들에서는 어제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빠졌어요.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가 빠졌어요?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 중국은 얼마나 안 좋았을까를 보면요. 제가 올해 10월달에 LB위크 갔다 와서 차트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차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의 명목 수요입니다. 왼쪽에서 봐주시면 중국의 구리, 정년구리 명목 수요, 중국의 알루미늄 명목 수요를 봐주시면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 중국 부동산이 엄청나게 흔들려 때문에 수요가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던 시장에서 중국의 구리 수요라든가 알루미늄 수요는 역대 최대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건 뭘까라고 보면 저희가 과거 30년 동안은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건설업이 엄청나게 건설에 투자가 되면서 이 건설에 들어갔던 구리 수요가 알루미늄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세상을 해석을 하다 보면 중국에서는 최근에 뭐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ESS 쪽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건설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요를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요들이 실제적으로 중국의 정년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의 명목 수요의 그런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생산이 엄청 많아서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없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 내에서 성장이 아무리 많아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분 거기다가 중국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가감을 해서 중국 순수입을 더하면 중국 내 공급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중국 내에서 알려진 재고라고 하면 중국 상해 선물거래소의 재고 변동을 가감을 하게 되면 중국 내에 노미널 디맨드라고 해서 명목 수요가 나오는데 사실상 중국이 숨겨놓은 재고는 제가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숨겨놨다라고 하면 제가 해석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을 하고 중국의 수요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중국 내에 연내 생산량이 아무리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중국이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을 중국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수출을 하는 국가였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와서는 상당히 다시 또 수입을 늘려가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명목 수요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상 펀더멘탈 지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뭐 수요 지표로 보면 좋았을 수 있겠지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또 다른 지표로 좀 확인을 하려고 좀 본 게 뭐냐라고 하면요. 선물 시장의 수급입니다. 저희가 아마 LME에서 거래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ME 캐시 투 3months라고 하는 현물 가격이랑 3개월 선도 가격 간의 스프레드가 컨텐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한 100불 가까이 컨텐고가 확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컨텐고 현물 가격보다 원활물 가격, 미래의 가격이 높은 현상은 공급이 원활하게 나올 때 또는 공급이 부족할 때보다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가격이 빠지는 시장에서 컨텐고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고의 확대 때문에 가격의 하방 압력들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봐주시면요. 그럼 중국은 실제적으로 수요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해주는 지표가 중국의 선물 시장이에요. 오른쪽 봐주시면요. 중국 SHFE 상해 선물 거래소의 채권 얼물 가격이랑 3개월 가격 간의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요. 채권 얼물 가격이 3개월 가격보다 더 높은 백오데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공급이 엄청나게 과잉될 거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오히려 중국 가격은 연초에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글로벌 시장이랑 디커플링되는 차별화되는 중국의 가격들이 좀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장은 공급이 원활하다고 하지만 중국은 상당히 타이트한 수급들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요. 재고입니다. 중국 SHFE 재고의 트렌드와 LME 재고의 트렌드를 봐주시면 저희 4분기까지 구리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또 다른 재료가 LME 재고가 계속 증가하네 뭐 이런 재료였었는데요. 회색 바 차트를 봐주시면 LME에서는 재고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데 중국 SHFE 재고 같은 경우에는 연초 리스타킹 이후에
지속적으로 역대 최저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LME 재고, 지역별 재고를 살펴봐 주시면 유럽이랑 미주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유럽이랑 미주의 수요가 안 좋네라고 하는 지표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아시아 쪽, 뭐 부산, 인천, 광양이라든가 싱가포르, LME 창고에 재고들을 합산한 걸 봐주시면 오히려 다시 또 역대 바닥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시아 쪽의 시장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결국 유럽이랑 미주 쪽의 수요들 자체가 안 좋았던 부분들 자체가 결국 산화금속 가격, 특히 비철금속 가격의 주된 하방 압력의 재료였다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랑 유럽의 경기가 개선되면 일부 사실상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격의 흐름들 자체가 다시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통상적으로 중국 애들이 정량불이라든가 비철금속 수입할 때 현물 가격에다가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강하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저희가 프리미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 양산 그런 정량불이 리파인드 카파의 프리미엄이 저희가 전망할 그 연간 전망 그런 데이터를 좀 제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톤당 8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제 뉴스에서 아마 중국 양산 프리미엄이 톤당 100달러까지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는 재고의 부담이 있고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가격들 자체가 최근까지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아오긴 했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수요들 자체가 역대 최대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견조한 수요 성장을 보였었고요. 또한 중국 재고도 상당히 타이트했었고 오히려 양산 정량불이 프리미엄도 톤당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의 강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금속들도 좀 유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LME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까지 올해 연초 이후에 재고가 증가하면서 좀 가격 하방 압력이 좀 불가피했다라고 글로벌 수요들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방증했다라고 보면 오른쪽에서 나오는 중국 SHFE의 뭐 구리 제외한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여타 산업금속 재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좀 떨어지면서 타이트한 수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겠다 또는 산업금속 가격들이 여타 비철금속 가격들이 한 번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기대하는 시기는 연초입니다. 구리 재고, 구리를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요. 구리 재고 지금 지난해 동기간보다도 훨씬 낮아진 수준이고요. 뭐 지난주 보면 추가적으로 더 감소하면서 상당히 바닥까지 좀 붙어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통상적으로 자국 내에서 재련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연초 1월,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재고 계절성 자체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뭐 2분기부터 성수기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은 적정하게 재고를 비축을 해놓고 한 해를 시작을 한다고 보면 1월, 2월, 3월은 중국이 구리를 사줄 거야, 또는 알루미늄을 수입해 줄 거야, 또는 비철금속을 수입을 좀 땡겨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1월, 2월, 3월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뭐 동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 체계 효과도 이제 좀 일부 시차를 두고 뒤쪽에서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부양 체계 효과가 좀 뒤늦게나마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중국 그런 신용 사이클 지표라고 하는 크레딧 펄스도 최근까지 하락했던 부분들 자체가 최근 3개월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구리 가격의 하방 경성을 상당히 좀 방어해주는 부분, 비철금속 가격의 하방 경성을 방어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위안화 가치에 대해서도 저는 한시적으로나마 위안화 가치가 지금보다는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상반기까지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내려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미국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한다고 보면 올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이 나빠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중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금 2.6%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국가 신용등급으로 비교하더라도 미국이 더 신용등급이 높은데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네? 라고 하면 달러 자금들이 다들 중국에서 빠져나 유출돼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폭락이 최근까지 좀 나타났었다고 보면
미국의 금리가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으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이런 추세들 자체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안화 강세 역시 산업금속 가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NH투자증권의 2024년 주식시장 전망에서 내년도 하반기는 가장 좀 불확실성으로 보는 게 연준이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이 100bp 금리나 하는 시나리오,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드 랜딩 또는 노 랜딩 시나리오로 가버릴 두 가지 가능성들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든 여타 위험자산이든 재차 좀 변동성을 좀 겪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산업금속 전반적으로 저는 상고하저를 보고 있고요. 최근까지 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순매도 포지셔닝 자체가 올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좀 매도가 청산되고 다시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가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고하저를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은 지금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시장들 자체가 좀 2차전지 또는 태양광, 풍력, ESS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은 낙관론들 자체가 일부 후퇴했던 게 고금리에 대한 부담 또는 시장이 너무 좀 2차전지 시장에서는 과열을 일으켰던 것 자체가 성장을 하긴 하지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가파른 성장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유입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요. 결국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증권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자산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바뀌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던 걸 경험했던 게 1970년대 때, 1980년대 때 이 오일 쇼크를 경험을 하면서 원유라고 하는 자산이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원유는 언젠가는 수요가 픽다운 할 수밖에 없고 시장의 관심에서는 점점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 또는 헤지펀드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속은 저는 구리가 될 거다라고 보는 좀 확신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미래를 주도하는 원자재가 뭐가 될 거냐라고 보면 여기 참석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다들 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 산업금속이 될 거다라고 보면 산업금속 시장은 좀 빈번하게 좀 공급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장의 수요 낙관론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큰데 구리만 보더라도 저희가 디스커버리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광산이 상업 생산되는 데까지 15.7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디스커버리 자체가 과거만큼 세상 없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2차전지 좋다, 태양광 좋다, 풍력 좋다, ES 좋다라고 하면서 이쪽 엔드 유저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재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가치를 위로 올리는데 결국 광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부담 때문에 투자도 상당히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하반기에 남아있는 변동성을 좀 겪으면서 좀 가격 자체가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들은 없긴 하겠지만 또 한 번 또 불확실성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 산업금속 가격에 대한 장기 가격 전망들은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LME 위크 때 뉴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티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대부분의 그런 글로벌 IB들이 2025년 구리 가격 전망치를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콜하는 하우스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투자가 과거만 어떻게 보면 수요의 낙관론에 대비해서 투자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에도 빈번하게 이 데퍼시시라고 하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들로 좀 작업을 하면서 가격 자체는 좀 상방압력들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잔존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구리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 그린 에너지 메탈이라고 좀 분류가 되고요. 알루미늄은 내연기관 차량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도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되는 금속인데다가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향 금속으로 사용되는 금속이라고 보면 수요 전망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라든가 리튬이라든가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이때까지 가장 좀 가격이 못 오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공급 과잉 자체를 구조적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서는 전 세계 마켓쉐어의 한 60%까지 중국이 지금 확대를 해놓은 상황인데,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업에서 60%까지 마켓쉐어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전력 비용이 상당히 쌌다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화력 발전에 의존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이 화력 발전으로 여타 생산국 대비 값싼 전력 가격을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알루미늄을 만들어 왔었는데, 뭐 중국 역시 지금 뭐 전기차의 그런 침투율이라든가 중국 내의 그런 환경 정책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2050년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 역시 이 전력원 자체가 수력으로 상당히 많이 좀 전환을 하면서 수력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전력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높아진 게 이 수력 발전 자체가 차질을 상당히 많이 입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국 역시 전력원들을 결국 더 값비싼 전력원들로 바꾸게 되면 과거만큼 공급 과잉을 일으키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뭐 알파가 10월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냈던 장기 전망인데요. 이 공급단에서는 중국의 이 서플라이 그로스 자체가 이제부터 상당히 슬로우해질 거다라고 보면, 결국은 고질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세상 상승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막아왔던 재료가 좀 공급단에서 있었다고 보면, 공급단의 불확실성들 자체가 해소가 되게 되면 지금 뭐 재고만 보더라도 구리보다는 재고의 부담은 더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구리보다 좀 더 싸 보이는 금속이 좀 알루미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장기적으로 이 가치들 자체를 조금씩 더 받아가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구리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는 상고하저를 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치보다는 좀 훨씬 더 일단 높게 가치를 받아야 되는 금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아연이라든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그린 에너지 메탈로 분류는 하진 않잖아요. 아연은 뭐 50% 이상이 이 갤버나이즈드 스틸이라고 하는 아연 도금강판의 회상 원료로 사용이 되는 그런 합금 재료다라고 보면요. 결국 중국 내에서 조광 생산이 어떻게 갈 거냐라는 데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뭐 최근에 철광석 가격이 톤당 130달러까지 재차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원료탄 가격도 재차 상승을 하면서 중국이 조광 생산이 늘어나겠네라고 하면 하반기에 아연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뭐 같이 움직였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상 철광석 가격이 재차 13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높아질 수 있는 가격 레벨까지는 좀 온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중국 일부 산업 관계자가 철광석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또 조광 생산 규제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조광 생산 규제가 나오면 이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앞에 좀 막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아연 가격에 대해서는 하반 경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연 가격 2,400달러 정도 수준을 하회를 하게 되면 광산들이 좀 못 버티는 그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아연 가격이 2,200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발생을 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뭐 아일랜드의 뭐 광산, 뭐 타라 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이 좀 폐쇄가 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재련 수수료가 더 내려가면서 아연 가격을 좀 강화해주는 재료들, 또는 재고가 감소하면서 아연 가격 강화해주는 재료를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인 것처럼 좀 보인다라는 게 좀 아연일 것 같고요. 반대로 아랫단은 2,400달러 정도 수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 하단 레벨일 것 같다라고 봐서, 좀 2,400을 하회하는 언더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한 2,400달러 정도는 계속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아연 가격이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니켈 가격은 좀 보시면, 니켈은 수요만 보면 여타 금속보다 엄청 좋아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리튬이든 니켈이든 아니면 코발트든 산업계 배터리로 들어가는 수요들 자체는 좀 잠시 좀 쉬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다시 또 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긍정론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니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시장으로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칼라도니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설파이드 니켈, 황화 니켈 같은 경우는 순도가 높은 고순도 니켈, LME에서 거래가 되는 뭐 99.99%의 니켈을 만들 때 사용을 했었고,
반대로 전 세계 니켈 광산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테라이트 니켈이라고 해서 산화강이라고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 실제로 2차 전지에 사용될 정도로 고순도는 아니야라는 걸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중국 기업인 칭샤이라고 하는 회사가 HPAL이라고 하는 공법을 통해서 니켈 매트를 만들어냈고 이걸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하이니켈 배터리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고순도 니켈을 좀 만드는데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공급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LME에서 통용이 되는 이 고순도 니켈 또는 황화 니켈보다는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 니켈 자체를 가장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다른 금속과는 다르게 좀 계속 하방 압력들을 받으면서 16,000 톤당 16,0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긴 한데 결국은 인도네시아에서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 자체가 멈춰야 가격의 하방 압력들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당분간은 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급 오버행들 자체가 니켈 가격에 있어서는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하방 압력들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니켈 가격은 상당히 여타 금속들보다는 수요 전망은 좋긴 하지만 이 공급 때문에 가격 자체가 못 올라가는 양상들 자체가 당분간 좀 지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격 전망을 보면 구리 가격은 저는 많이 빠져봐야 8,000달러 일시적으로 좀 하회하는 정도 수준, 7,500달러 정도로 좀 밴드 하단을 좀 제시를 해놨고요. 상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구리 가격은 9,000달러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하반기 때 좀 눌리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뭐 10,000달러권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좀 낙관론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2,000달러대 초반에서는 상당히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저는 내년도 밴드를 3,000달러 정도 제시했는데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던 게 좀 골드만삭스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아마 골드만삭스 알루미늄 보고서 보시면 얘네들 왜 이러지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2024년에 대한 전망치는 평균 2,500달러로 제시하면서 2025년 전망치를 5,000달러로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투자업계에서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한번 위쪽으로 빵 튈 거다라는 것 자체를 좀 배팅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알루미늄 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켈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2,400달러 정도 수준의 하방 경직성이 좀 상당히 강할 거다 정도 보고 있고 니켈 가격에 대해서는 아연 가격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니켈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단 밴드는 16,000달러로 좀 제시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계속 빠져서 16,000달러대까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니켈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계속 아래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내년도 생각하는 부분 또는 내년도는 좀 상고하적 배적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2025년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낙관적으로 보는 금속, 구리랑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뒷부분은 좀 비금속, 금이라든가 은에 대해서 좀 포함되어 있는데 좀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도 2024년 비철금속 시장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